장소, 어둡고 흐트러진 침실. 시트 위에 엉켜있는 몸과 와인 향, 그리고 식지 않은 체온. 준호가 옆에서 하영의 등을 바라본다. 등 뒤로 낮게 속삭이며 또 떨고 있네. 추워서 그래.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있어서? 쉰 목소리, 숨이 막히듯. 불이 나. 아래에서 타올라 목까지 삼켜버릴 듯해. 달콤한 늪에 빠진 것 같아. 몸이 질식할 만큼. 몸을 일으켜 그녀를 천천히 뒤돌려 바라보며 그럼 등을 돌리지 마. 나를 미치게 만든 그 부분을 가리지 마. 여기 들어올 때마다 나는 짐승이 돼. 눈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고인 채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야, 준호. 그런데 당신 밑에 있을 땐 찢겨나가고 싶은 죄악 그 자체가 되고 싶어.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넌 선물이야.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포장을 찍고 핥고 삼켜버린 죄인이야. 내 땀방울이 내 가슴 위에 떨어질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 눈을 감고 몸을 떨며 집에 돌아가면 옷깃에서 당신 향이 남아있어. 남편을 안고 있는데도 당신 그림자를 끌어안는 기분이야? 입술을 그녀 목에 가까이 대며 그럼 그냥 있어. 나만의 여자, 나만의 숨결. 나는 널 삼킬 거야, 몸과 영혼까지.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 소리에 하영의 심장은 얼어붙을 것 같았다. 20회를 함께한 결혼 생활 중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야만큼 무서운 건 없었다. 전화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남편 민수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하영의 손은 계속 떨렸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새하얘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0회를 함께한 그 따뜻한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하며 늦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통장 잔액 123만 원, 수술비 980만 원, 간병비는 별도였다. 현실은 냉정했다. 병원비 고지서만큼이나 차가운 것은 없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맡아 일하고 있었다. 월급이 많지 않아 늘 빠듯하게 살았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보내고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 통장에는 늘 쥐꼬리만큼의 돈만 남았다. 그래도 민수는 괜찮다며 웃어주곤 했다. 의사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수를 살려야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몇 년 전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간병인 지연 언니였다. 지연 언니는 초췌한 하영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언니는 하영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고 주변을 살핀 뒤 귀에 속삭였다. 힘든 일 아니야? 돈은 바로 들어올 거야? 언니는 검은색 바탕에 은빛 글씨가 새겨진 명함을 꺼내 건넸다. 표스트 라운지 프라이빗 케어 전담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묻지 못했다. 단지 바로 돈이 나온다는 말에 손이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은 그 명함을 수십 번 들여다봤다. 병상에 누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간신히 오르락날락 내리락하던 가슴, 차가워진 손, 그리고 20회 전 결혼식에서 평생 지켜주겠다. 고 했던 그 따뜻한 목소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열쇠를 쥐고도 문을 열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민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수 없는 식탁, 민수 없는 침대. 그날 밤 하영은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삼성동으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떠오르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 사람을 살려야만 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하영은 생각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게 된 걸까? 새벽이 되어 겨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건강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영은 결심이 섰다. 민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자. 다음날 오후 2시 하영은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 19층에 도착했다. 도어락 소리가 삑하며 열렸고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하영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엔 이미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평소 하영이 입던 것보다 훨씬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었다. 목선도 깊게 파였고 치마 길이도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서연은 긴장하지 말라며 손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화장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46의 아줌마가 아닌 어디선가 본 듯한 다른 여자가 서 있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을 도와주었다. 입술엔 붉은 립스틱, 눈�갠� 진한 아이라인까지 그어졌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머릿속엔 980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다. 민수의 생명이 걸린 돈이었다. 서연이 준비되셨으면 나오세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이힐이 익숙하지 않아 휘청거렸다. 20년 넘게 운동화와 단화만 신어왔기에 이런 높은 굽은 낯설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가 시선을 들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 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이미 와인이 따라져 있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치마가 짧아 자꾸 끌어내리게 되었다.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하영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 같기도 했다. 민수는 언제부턴가 자신을 단지 아내로만 대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말했다.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애매했다. 더 자세히 묻는 용기는 없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준호가 와인을 권했다. 하영은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와인이 흔들렸다. 준호는 그런 하영을 보며 긴장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라며 웃었다. 하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금세 얼굴이 달아올랐다. 준호가 갑자기 민수에 대해 물어봤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하영은 당황했다. 이런 곳에서 남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싶었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현실이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그 따뜻함에 하영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니 더 눈물이 났다. 민수가 쓰러진 이후로 하영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왔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준호는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해요. 다른 건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하영은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하영은 민수와의 결혼 생활과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와인을 몇 잔 더 마시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준호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다 됐다고 말했고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번 주에 또 올 수 있나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2시간 앉아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돈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영은 그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이 돈으로 민수의 수술비 일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찜찜한 기분도 들었다. 정말 이야기만 하고 끝일까? 병원에 도착해 민수를 보았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색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았다. 하영은 민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곧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다. 낯선 남자 앞에서 화장을 하고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50만 원.
이게 정말 현실일까? 간호사가 와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금으로 50만 원을 냈더니 가능하다고 했다. 그 말에 하영의 눈물이 또 흘렀다. 민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하영은 다시 그곳에 있었다. 이번엔 서연이 더 얇은 옷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검은색 슬립이었다. 어깨끈은 가늘고 가슴 부분은 레이스로 되어 있었다. 거울 속에 하영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게 정말 나야. 46의 여자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민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간병비를 마련해야 했다. 하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도 준호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지난번과 달랐다. 테이블에는 와인 대신 생수가 놓여 있었고 조명도 훨씬 어두웠다. 준호는 하영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차분하지 않았다. 뭔가 간절한 느낌이 묻어났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준호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요. 라며 하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민수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준호는 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슬립의 얇은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하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준호는 하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느껴요. 보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하영의 허리를 감쌌고 천천히 등을 따라 내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준호의 입술이 목에 닿았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다. 더 강렬하고 간절했다. 준호는 하영을 침실로 데려갔다. 침대는 하얀 시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영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하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슬립을 벗기기 시작했다. 얇은 실크가 몸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온몸이 드러났다. 하영은 부끄러워져 팔로 가리려 했지만 준호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내렸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도 옷을 벗기 시작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영은 떨림을 느꼈다. 탄탄한 가슴과 어깨가 드러났고 민수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이었다. 준호는 하영 위로 올라왔다. 그의 무게감이 느껴졌고 따뜻하고 단단한 몸이 하영의 몸과 맞닿았다. 하영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준호에게도 들릴 것 같았다. 준호의 손이 하영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가슴, 허리, 허벅지까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민수와는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아프면 말해요. 라고 물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몸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들어왔다. 처음엔 어색하고 아팠다. 하지만 준호는 기다려주며 천천히 움직였고 점점 편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준호의 움직임에 맞춰 하영의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다. 준호가 더 깊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게 정말 일이었을까? 돈을 받고 하는 거래였을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원하는 느낌이었다. 준호가 마지막 순간 더 격렬하게 움직였고 하영은 그의 등을 끌어안으며 받아들였다. 그리고 함께 절정에 도달했다. 그 후 둘은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준호가 하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시간이 되어 옷을 입고 나가려자 할 때 준호는 봉투를 건넸다. 이번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나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간병비를 생각하면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경험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아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민수에게 미안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민수를 봤을 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얼굴빛은 조금 좋아진 듯했다. 하영은 민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곧 수술 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줘. 민수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자니 오늘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낯선 남자 앞에서 화장을 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100만 원. 이게 정말 현실인가?
간호사가 와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금한 금액으로 수술을 예약할 수 있었다. 그 말에 하영은 또 눈물이 났다. 민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고 민수는 며칠 내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병원에 있어야 했고 앞으로의 간병비도 만만치 않았다. 일주일 후 하영은 다시 삼성동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이번엔 서연이 준비해둔 옷은 더 얇았다. 검은색 슬립 드레스였고 어깨끈은 더욱 가늘었으며 가슴 부분은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하영은 숨이 막혔다. 정말 내가 맞나? 하지만 민수의 간병비를 생각하니 주저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준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테이블에는 와인 대신 생수가 놓여 있었고 조명은 더 어둡게 조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하영을 보며 눈빛이 변했다. 예전처럼 차분하지 않았고 갈급한 느낌이 묻어났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준호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자. 며 하영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민수의 여윈 손과는 확연히 달랐다. 준호는 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슬립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하영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준호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그냥 느껴? 보고 싶었어. 지금 너무 아름다워. 그런 말을 들은 지 오래였다. 준호의 손이 하영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준호의 입술이 목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다. 더 강렬했고 더 간절했다. 준호는 하영을 침실로 데려갔다. 침대는 하얀 시트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영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 앉았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하영 앞에 앉았고 조심스럽게 슬립을 벗기기 시작했다. 얇은 실크가 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며 온몸이 드러났다. 하영은 팔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준호가 그 손을 부드럽게 내려주었다. 부끄러워하지 마. 정말 아름다워. 준호도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탄탄한 가슴과 어깨가 드러났고 민수보다 체격이 훨씬 좋았다. 그는 하영 위로 몸을 기댔다. 천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정도였다. 그의 손이 하영의 몸을 천천히 훑었다. 가슴, 허리, 허벅지까지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다. 민수와는 이미 몇 년간 그런 관계가 없었기에 하영의 몸은 놀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준호는 괜찮아? 아프면 말해. 라고 속삭였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준호가 천천히 들어왔고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괜찮아졌다. 그는 하영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고 하영도 그에 맞춰 몸을 맡겼다. 무언가 입에서 새어나왔고 부끄럽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더 깊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하영은 새로운 쾌감에 휩싸였다. 이게 정말 일이었을까? 돈을 받고 하는 만남일 뿐일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준호가 마지막 순간 격렬하게 움직였고 하영은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함께 절정에 도달했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그는 하영을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시간이 되어 하영이 옷을 입고 나올 때 준호는 봉투를 건넸다. 이번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겠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의 간병비를 생각하면 계속해야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의 경험은 나쁘지만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아팠다. 그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민수에게 너무 미안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는 스스로 회복이 빨라져 의식도 돌아왔다. 그의 손을 잡자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준호와의 관계는 달라졌다. 이제 어색함은 없었다.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남의 날 서연이 준비해둔 옷은 훨씬 과감했다. 목부터 가슴까지 깊게 파인 검은 드레스였고 뒷부분은 등이 다 드러날 정도로 파여 있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하영을 끌어안았다. 그의 천이 뜨겁게 느껴졌다. 입술이 목에 닿았을 때 온몸이 소름 돋았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준호는 하영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드레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드레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준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지난번보다 더 간절해 보였다. 하영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하영의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선은 가슴에서 허리로 다시 허벅지로 내려갔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준호도 옷을 벗기 시작했다. 셔츠가 벗겨지며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고 바지를 벗었을 때 하영은 깜짝 놀랐다. 민수와는 확연히 달랐다. 크기도 그렇고 단단함도 그랬다. 처음 보는 순간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준호는 하영의 표정을 보고 알아챈 듯 걱정하지 말라고 천천히 할 거라고 속삭였다. 그러면서 하영의 손을 잡고 자신을 만져보라고 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예상보다 뜨겁고 딱딱했다. 준호는 작은 신음을 흘렸고 그 소리에 하영의 가슴도 두근거렸다. 준호는 하영을 안아 침실로 데려갔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치 소녀가 된 것 같았다. 침대에 눕혀지자 그는 하영의 몸을 천천히 애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랐다. 더 세심하고 더 정성스러웠다. 하영의 몸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길을 뻗었고 그때마다 몸이 저절로 떨렸다. 그의 손길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았을 때 하영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천천히 다가와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아팠다. 크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웠다. 얼굴을 찡그리자 준호가 멈췄고 괜찮냐고 물으며 기다려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고 아픔보다는 다른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준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하영은 제대로 된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온몸에 전해졌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크기가 이제는 더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준호도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움직였다. 하영이 적응한 것을 알고 점점 강도를 높여갔다. 하영은 그의 리듬에 맞춰 몸을 맡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준호가 더 깊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감각이 밀려왔다. 민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준호는 하영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영은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런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다. 준호도 함께 절정에 도달했고 둘 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 준호가 하영을 끌어안고 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건지는 몰랐지만 솔직한 마음이었다. 준호는 하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이 가장 좋았다고 나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간이 되어 헤어질 때 준호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건넸다. 150만 원이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생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이 묵직했다. 오늘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여운이 계속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에 대한 미안함도 더 커졌다. 병원에서 민수를 봤을 때 그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민수가 퇴원하면 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수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빨라서 곧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다. 병실에 들어서니 민수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했다. 하영을 보자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잡고 말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20해를 함께 해온 이 손, 하영을 처음 만졌던 그 떨리는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을 잡으면서도 다른 남자의 손이 떠오른다는 게 괴로웠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다. 수술비며 간병비며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죄스러웠다. 하영은 정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의사가 와서 퇴원 일정을 잡아주었다.
일주일 후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민수는 기뻐했지만 하영은 당황스러웠다. 민수가 집에 오면 준호와의 만남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쉬움이 올라왔다. 그와의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 하영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곧 퇴원한다고 앞으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알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왜인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가 퇴원하는 날 하영은 일찍 병원에 갔다.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민수는 계속 고마워했다. 집에 가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며 다시는 하영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를 침실에 눕혔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조심해야 했다. 민수는 하영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무서웠다고, 다시는 하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집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하영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준호와의 첫 만남, 그와 나눈 대화, 그리고 몸을 맞댔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다. 특히 그의 손길, 천, 함께 느꼈던 감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민수가 잠든 사이 하영은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하영은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일상이 돌아왔다. 민수는 회사에 복직했고 하영은 예전처럼 집안일을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민수가 하영을 대하는 방식도 예전과 달랐다. 더 자주 고맙다고 말했고 더 자주 안아주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오랜만에 하영을 원했다. 수술 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다. 민수의 터치, 키스,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준호와 비교되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크기도 기술도 강렬함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다. 민수는 예전처럼 서툴고 서둘렀다. 하영은 억지로 반응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수는 만족스러워했지만 하영은 공허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민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 후로도 준호의 문자는 계속 왔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영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 문자들을 지우지도 못했다. 어느 날 민수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다. 회식이 있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준호가 생각났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 그도 기뻐하며 만나자고 했다. 하영은 1시간만이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영은 다시 준호를 만나게 되었다. 민수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들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다. 이제 하영은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준호를 잊을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채로 민수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밤 하영은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1달 넘게 참았던 마음이 한계에 달했다.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1시간 후 하영은 그 익숙한 삼성동 오피스텔 앞에 있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하영을 보자마자 준호는 끌어안았다. 오랜만이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속삭였다. 하영도 모르게 그의 품에 포감겼다. 그리웠던 청아 향기가 느껴졌다. 이번에는 대화 없이 바로 시작되었다. 서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몸짓으로 말하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 간절하고 급했다. 하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옷을 벗는 것도 서둘렀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푸는 것도 기다릴 수 없어 하영이 직접 벗어버렸다.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순식간에 벗어던졌다. 준호도 재빨리 옷을 벗었다. 1달 만에 보는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 보였고 그의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침실로 가는 것도 기다릴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서 바로 시작되었다. 준호는 하영을 소파에 앉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다리를 벌리며 그곳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다. 준호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졌고 손가락이 천천히 그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준호는 놀란 듯 말했다. 벌써 이렇게 준비됐네? 나도 많이 그리웠나 보다. 하영은 부끄러워. 그래?
고개를 돌렸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준호는 하영을 안아 올렸고 다리를 자신의 허리에 감게 한 채로 서 있는 자세에서 천천히 들어왔다. 오랜만의 감각에 하영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서 있는 자세에서의 경험은 처음이었다. 중력 때문에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준호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한동안 그 자세로 있다가 준호는 하영을 소파에 눕혔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에 올린 채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자세는 정말 강렬했다. 준호의 것이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것 같았다. 하영은 소파를 꽉 움켜쥐며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준호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목소리도 커졌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지만 그런 생각도 금세 사라졌다. 준호는 하영을 뒤로 돌렸고 뒤에서 안으며 다시 들어왔다. 이 자세는 더욱 야성적이었다. 그의 가슴이 하영의 등에 닿았고 숨결이 목에 느껴졌다. 뒤에서 하는 건 민수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새로운 쾌감에 빠져들었다. 준호가 하영의 허리를 잡고 더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느 순간 준호가 멈추더니 하영을 다시 돌려 세웠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내게 끌려? 그 말에 하영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준호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둘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절정에 도달했다. 그 강렬한 쾌감에 하영은 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골랐다. 준호는 하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널 놓고 싶지 않아. 하영도 같은 마음이었다. 민수를 배신하는 것 같아. 죄스러웠지만 준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시간이 되어 헤어질 때 준호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자고 했다. 정기적으로 만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택은 끝난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니 민수가 먼저 와 있었다. 회식이 일찍 끝났다고 했다. 하영을 보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 하영은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다. 동네 마트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들킬까봐, 혹시 냄새라도 날까봐 걱정됐다.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도 하영의 머릿속엔 준호뿐이었다. 오늘의 강렬했던 경험들이 자꾸 떠올랐다. 민수의 따뜻한 천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다. 이제 하영은 완전히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준호를 포기할 수 없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이다. 3달이 흘렀고 그동안 하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호를 만났다. 민수가 야근하는 날이나 회식이 있는 날을 이용해서였다. 매번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준호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사 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고 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우울한 분위기였다. 하영을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정말 헤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현실감이 밀려왔다. 준호가 다가와 하영을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게 천천히 진행되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서로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준호가 하영의 옷을 벗길 때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침실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침대에 누워 하영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하영의 몸을 천천히 애무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몸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영도 준호의 몸을 자세히 만졌다. 탄탄한 가슴, 단단한 복부, 굵은 팔뚝까지 모든 걸 잊지 않으려 했다. 언제 다시 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하영 위로 올라왔을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영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감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천천히 결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작은 신음을 흘렸다. 몇 달 동안 함께 해온 몸이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준호가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번에는 격렬함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깊고 진한 움직임이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가끔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주지 않았다. 준호가 하영의 귀에 속삭였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나 같은 여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하영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절정에 도달했을 때 둘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마치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붙어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후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껴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고 하영도 따라서 옷을 입었다. 평소와 달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봉투를 건네주었다. 평소보다 두꺼웠다.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있었다.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다. 현관문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다. 준호가 하영의 입에 키스하며 행복하라고 말했다. 하영도 몸 조심하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편지를 읽었다. 준호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하영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민수와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도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펑펑 울었다.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울어서 부은 눈을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영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민수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하영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하영이 아프다며 혼자 자겠다고 했다. 하영은 혼자 침대에 누워 준호와의 마지막 밤을 되새겼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다. 준호와의 몇 달은 꿈 같은 시간이었고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듯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민수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준호와 헤어진 지 2달이 지났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하영은 다시 집안일에만 전념했다. 아침마다 민수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길에 배웅하며 오후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20회 넘게 해온 익숙한 일들이었다. 민수는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하영을 더 소중히 여겼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고 자주 안아주었다. 하영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예전보다 훨씬 다정했다. 하지만 하영은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변화가 있었다.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민수가 하영을 원할 때면 자꾸 준호와 비교되었다. 민수의 서툰 손길, 짧은 시간, 단조로운 리듬, 모든 것이 아쉬웠다. 하영은 최대한 예전처럼 반응하려고도 노력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진짜 만족을 느끼기 어려웠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영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준호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봤다. 뒷모습만 봤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준호일까 싶어 쫓아가 봤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 하영은 깨달았다. 아직도 준호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서랍 깊숙이 숨겨둔 준호의 편지를 가끔 꺼내 읽었다. 그 편지는 하영과 준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민수 몰래 준호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사용 중이지 않았고 그 삼성동 오피스텔도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 준호는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민수와 함께 마트에 가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외식도 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하영이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가끔 물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며 무슨 일 있냐고 했지만 하영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다. 실제로 하영은 변해 있었다. 준호와의 경험 이후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다. 옷을 고를 때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되었고 화장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 민수는 그런 변화를 좋아했다. 아내가 예뻐졌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하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변화가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걸 민수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시는 하영을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더 사랑하겠다고,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진심으로 하영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영은 그 사랑을 배신했었다.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날 밤 민수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준호와의 비교를 멈추고 민수의 사랑에 집중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고 하영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비록 준호만큼 기술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 후로 하영은 정말로 민수만을 생각하려 노력했다. 준호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려 했다. 쉽지 않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준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픔이 점점 무뎌졌다. 대신 민수와의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요즘 하영이 예전보다 더 예뻐 보인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했다. 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준호와의 경험이 있었기에 민수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지금도 가끔 준호가 생각난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하영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준호는 하영에게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 그 덕분에 민수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륜이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셈이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하영은 복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경험이 하영을 더 성숙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무엇보다 민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영은 민수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 준호와의 추억은 마음 한 구석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것이 하영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